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사회적 자본은 사실은 초보자고요. 옆에 토론으로 오신 송영재 선생님이 전문가시고요. 논문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마음 편히 왔다가 토론자를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이 토론자인 줄 알았으면 오케이 하지 말 걸 그랬다 생각도 하고요. 워낙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발제를 하게 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이동 선생님하고는 제가 그 고양시에서 같이 그 예.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서 뵈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론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붙여놨던 건데요. 제가 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원래 서구 민주주의론, 현대 민주주의론 전공입니다. 하버마스 전공이고요. 하버마스하고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좀 해석해보고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혔던 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를 얘기할 때 시민사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시민사회 태동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단절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갖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보니까 필란트로피니 뭐 협동조합이니 하는 논의들이 시민사회에서 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관심들을 막 갖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좀 우리 이 몸에 맞게 좀 입혀야 될 옷인가 보다, 반드시 필요한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는, 저는 조선을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자본으로 지금에 와서 호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이 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퍼트넘의 논의에 나오는 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서당계라고 하는 것도 18세기에 이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서 서당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노비가 서당의 주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이제 계 조직들이 있었고요. 퍼트넘에서 나오는 계는 사회적 자본의 계고 우리가 했던 계는 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두레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공동노동 조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그 두레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퍼트넘이 아마 두레를 조금 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았다면 뭐 길게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의식들이 좀 사회적 자본에 많이 천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제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없애려고 했었던 거는 사실은 그들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조선인이 갖고 있는 유대와 연대의 정신일 거다, 그 가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토지조사 사업을 했을 때 임노동자는 많아졌지만 사실은 이게 두레라고 하는 우리 공동노동의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그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들이 우리 사회적 자본을 깨는 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에 보면 한국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자연 상태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한국민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신소설을 사례로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소설의 사례는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 똑똑한데 가난한 남성이 돈이 많은 부유한 여성을 잘 꼬셔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서 돌아와서 국내에 대학의 교수가 된 뒤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교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신소설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근대다, 이런 한국민이 만들어진 게 일제 시기였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이 원했던 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식민사관이나 이 식민지 경험들이 우리 사회적 자본을 와해시켜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놀랬던 게 1920년대 신문들을 좀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을 합니다. 협동조합도 단순히 그냥 이름만 협동조합이 아니라 덴마크식으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에서 한번 크게 붕괴됐던 시점이 저는 식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분단 이후에 앞만 보고 달려야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이 옆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 차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이 이제 주변을 돌아다 보면 닫힌 말이나 넘어지는 말을 보고 자기도 속도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눈을 이제 가리게 되는데 이런 국민으로 만들어져 왔던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너나 잘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이랬던 것들이 우리 그 사회적 자본이 저는 한 7, 8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포트넘이 이탈리아에 비유를 하고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 이제 활용을 했던 유용한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나라마다 이 겪었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제가 세어보니까 76년 동안 식민 지배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도 경험을 하고 분단도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도 경험을 했고요. 군부 쿠데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한 사회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격동을 가져왔던 이 4개의 사례가 우리는 1세기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이행기정의 박물관이다라고 이제 묘사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 흐름들이 우리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장 내에서도 yes, no의 그 답을 논리적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친일이면 no, 반일이면 no. 이거는 이미 합의할 수 없는 선에 가 있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독재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어디를 잘라서 슬라이스 해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사회자본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사회적 자본의 DNA가 충분히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들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자세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따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자료를 갖고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왜 사회적 자본을 지금 논의하는가에 대해서고요.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르디에나 퍼트넘이나 콜먼의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 현장에서 어떤 연구 과제들이 좀 대두될 수 있을까 하는 맥락으로 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사는 이제 1890년부터 시작이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관되게 공통적인 것 하나가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특정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어떤 진보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거대 도시에서 이웃 간의 친밀한 유대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로울이라는 사람은 노예제도를 경험했던 지역의 사회적 유산을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적 자본 개념을 쓰게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 쓰였던 공통적인 맥락들을 보면 무언가 사회의 패러다임들이 변화하는 시점, 이때마다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 사회적 자본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부르디에나 이제 콜만의 개념화가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말씀을 드리게 될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브로디웨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을 해서 동일한 예산을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에 투입을 했을 때 왜 북부는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도 발전했을까? 왜 남부는 그러지 못했을까의 문제를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토트넘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자본을 왜 지금에 와서 논의를 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토트넘이 문제의식을 삼고 있듯이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해법, 전 정부도 실패했고 시장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는 누구도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사회적 자본이 대안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휴메 공유지의 비극을 토트넘이 인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요. 공유지의 비극이 애초에 알려져 있기로는 이런 겁니다. 이 초지에 일정 정도의 양이 먹을 정도의 풀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속도보다 양이 먹는 속도가 빠르면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누구나 와서 양을 먹일 수 있을 때 어떤 양치기가 100마리를 먹일 수 있는 그 초지에다가 한 50마리 양을 데리고 와서 공짜기 때문에 실컷 먹입니다. 그래서 막 양이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기우뚱기우뚱 할 정도로 이제 먹여놓고 나면 다른 양치기가 그걸 보게 됩니다. 다른 양치기도 한 4, 50마리를 데리고 와서 실컷 먹이게 되면 이미 이 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생력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양치기도 와서 황무지가 되건 말건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유제는 비극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휴미 얘기하는 이 사례는 두 명의 농부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농부 갑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을 농부 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농부 갑은 수확일이 10일이고 농부 을은 수확일이 15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농부 갑의 수확일에 농부 을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 갑의 수확에 을이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농부 을의 경우는 동원이 돼서 가 있는 동안에도 자기 옥수수밭을 계속 쳐다보게 될 겁니다. 흥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왠지 자기보다 농사를 좀 더 잘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질투도 조금 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농부 갑의 입장은 을이 와서 농사를 도와주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왠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뭔가 해주는 것 같고 이게 상품성이 충분히 있는데 뭘 잘못 건드려서 자꾸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고 이제 서운한 내색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냐면 내 추수가 끝나면 당신 추수 때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을의 추수일이 됐을 때 갑이 이제 도와주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불었다면 태풍이 불어서 을의 추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갑이라면 안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농부 갑은 농부 을의 수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을은 수확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국민인 농부 을을 굶도록 해줄 수는 없겠죠, 정부가. 농부 갑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정한 수확량을 농부 을에게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농부 갑은 어떤 옥수수를 나누어 줄까의 문제입니다. 농부 갑은 상품성이 있는 건 일단 제외할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좀 팔기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주게 되고 그걸 받는 농부 을은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뭐 완벽한 가설이고 가정이지만 정부라고 하는 게 갑과 을 사이에 개입을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효과들을 양산해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런 강제동원, 정부에 의해서 동원되는 강제동원은 갈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양산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유제라고 했을 때 특성은 멤버십에 제한이 없는 비배제성, 또 하나는 경합성이죠.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유한해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될 텐데요. 이 여성은 정치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돗물이 14년 후에는 수돗물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에서 누군가는 수돗물을 트는 시간을 조절하면 된다. 누구는 수돗물 가격을 올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스트롬이 보기에는 둘 다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써야 할 시간에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싸게 수도세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부유한 자는 그래도 펑펑 쓸 거고요. 정작 물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지고 오스트롬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러 사건 현장을 자기가 직접 가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사례와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을 이제 공유제 비극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원의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으로 전제를 한다면 인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공유제의 비극을 설명했던 다수의 논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퍼트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이론은 자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적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협력의 예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발적 협력의 동인으로 퍼트넘이 들고 있는 건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정부의 보이는 손, 비저블랜드는 왜 틀렸는지를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요. 도시 행정에서 무언가에 공공이 사용해야 될 걸 만드는데 10억이 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2억이 든다면 아무런 개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에는 10억이 들었을 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만든다면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이 쓸 수 있는 것들을 10개를 만들 수 있다면 2년 후에는 2개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후에는 36억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유지관리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산정을 해보면 12년 후에는 신규 설치를 할 수 없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에 급급합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는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정부의 보이는 손은 과다한 행정력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이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존재를 할 겁니다. 퍼트넘은 그 차이를 사회적 자본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은 공원에서 물이 틀어져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열에 9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샤워장에서도 물 함부로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 막 뭐라고 하는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해법이었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했을 때 사유제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점차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수단이 고도화되는 속에 부는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기 시작을 하고 이 문제가 갈수록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트넘은 사회적 연고나 가족, 친구, 이웃, 지인과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하게 되고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인적 자본은 졸업장이 우리 사회는 인적 자본도 조금씩 조작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대다수의 경우는 인적 자본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장이 나오는 한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경제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사회 자본의 경우는 이제 무언가의 실천과 적절한 정책이 가미가 돼서 사회 자본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경제 자본이나 인적 자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있다면의 전제를 퍼트넘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회 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퍼트넘이 자기가 살았던 마을을 자기가 성장했던 때하고 한 20년 후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성장했을 때는 부모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나 유지들이 이 아이의 특기를 발견을 해서
대학에 추천을 해주고 장학금을 받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네트워킹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참 후에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가보니까 인종끼리 완전히 갈라져 있고 교류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부유한 집에서는 뭐 유급에 카운셀러를 붙여서 이제 좋은 대학들로 훨씬 갈 수 있는 비중이 높아졌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예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요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논문이 2012년 논문인데요. 이게 경제학자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퍼트넘이 우리 아이들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퍼트넘이 하고 싶은 얘기는 1970년대와 2017년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 소득 격차, 전체 부는 올라갔지만 소득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퍼트넘이 이 우리 아이들에서 이야기하는 골자는 가족이 붕괴되고 지역의 유대와 네트워크가 붕괴됐을 때 사회가 떠안아야 될 과제와 책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실증 사례가 이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좀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학교를 가 있어야 할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의 미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비용은 얼마일까? 이걸 아까 그 경제학자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연간으로 부담을 했을 때 청소년 1인당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79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면 이 청소년을 미국 시민으로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요.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이고 청소년 1인당입니다. 이 네트워크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온 이 청소년을 생애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인입니다. 이 1인과 지금 나와 있는 청소년 숫자를 다 곱했을 때 1,806조의 비용이 납세자에게 부담액으로 나오고요. 사회적 부담은 5,396조가 예상이 된다. 그게 이 표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그래서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저 경제학 논문 되게 싫어하는데 이건 참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위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제가 옮겨놓은 거고요. 이게 소셜 버든이고 이제 피지컬 버든. 우리 예산하고 이제 제가 이게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470조가 우리나라 지금 2019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 납세자 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지금 현재 속도가 이 정도인데 악화될 공산이 크다면 앞으로 미국 사회는 부담을 해야 할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대로 놓고 볼 거냐라는 거예요. 퍼트넘의 문제의식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퍼트넘의 책이 2권이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를 분석한 것 이외에 미국 사회를 분석한 2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나홀로블링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먼저 나홀로블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볼링을 혼자 친다고 하는 제목 자체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놀라게 되고요. 오바마도 이 책에 굉장히 반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 인터뷰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퍼트넘이 하는 얘기는 사회적 자본 역시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의도를 지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들을 하는 게 사회적 자본 개념과 관련해서는 퍼트넘에서 나온 최초의 우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뒷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퍼트넘이 이탈리아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할 때는 사회적 자본은 거의 지상의 선과 같은 거였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은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이탈리아의 남부는
왜 납부했을까? 사회적 자본의 결여다라고 포트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이제 미국 사회를 분석했던 결과물이 이제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됩니다. 내부 지향적이고 네트워크의 배타적인 정체성과 단체 동질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결속 혹은 배타적 유형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외부 지향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를 연계 혹은 포용적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수의 대학을 나온 경우는 나가야 할 모임의 이 횟수가 굉장히 많죠. 모임의 횟수가 많고 특정한 전문직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결합해야 될 이익 집단의 수도 많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어디 지역의 법조인 모임 등등을 가게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이 지수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퍼트넘이나 폴만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회 내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생산 기능을 한다면 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사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조폭들도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고하죠. 그 로열티는 대단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도 그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무언가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둘이 같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조폭 집단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만들어내는 효율성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상호성, 호혜성,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한다면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다양한 이익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을 사회적 자본의 이름으로 긍정해 준다면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에 플러스를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이 상속이 된다면 아버지가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무언가를 더해줘서 기회의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세 발짝 네 발짝 앞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럼 이 사회적 자본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 무형의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원칙이지 않을까, 원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경제자본은 상속세라도 물릴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상속세도 물릴 수 없지만 차별을 더 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퍼트넘이 이탈리아를 분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분석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곳에서는 정치 경제적 성공이 비례적으로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의 원리를 퍼트넘이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약 10여 년의 기간이 흘러서 미국 사회를 분석할 때 퍼트넘은 어디까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의도를 지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들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상부상조나 협조나 신뢰, 제도적인 효율성과 반대 측면에 있는 파벌주의나 인종주의나 부패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분석했던 사회적 자본의 틀과 크게 차이가 없겠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다른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경고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항상 선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고정화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적인 정체성,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멤버십, 이 귀속적인 정체성 또는 이익의 폐쇄성에 기반하는 경우는 저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양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공공선을 확대하고 공익에 기여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를 규범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할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그 지역의 엘리트들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지역의 개발 정책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무언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 멤버십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나누어 갖는 것이라면 저는 그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분석에서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걸로 나오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양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퍼트넘이 이탈리아 남부를 이야기하면서 붕괴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사회자본이 극단적인 폐쇄성에 기반해서 정치자본이나 경제자본을 호환시키는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사회자본의 부작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인간 본성 자체도 좀 피폐화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알카에다나 국경 없는 의사회의 본질은 좀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주요 구성 요소나 이제 지표들인데요. 퍼트넘은 무엇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측정했을까라고 보면 신문 구독률, 모임에 나가는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신뢰, 제도 신뢰를 가지고 신뢰라고 하는 걸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잡았고요. 규범, 네트워크 이것들을 이제 중요한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로 잡았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통계나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전공했다면 무언가 지수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쪽은 우리 송영재 선생님 전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주요 지표를 측정하는 원칙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들을 합니다. 네트워크도 어떤 네트워크냐, 이익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냐 아니면 무언가 나의 것을 나누는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경고를 하고 싶은 부분,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논의에 경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굉장히 도구적으로 퍼트넘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신뢰가 형성된 관계 사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데 그 개념은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자본의 개념화에서 이 흥미로운 부분은 한 사람은 막시스트, 이게 부르디에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신자유주의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둘이 보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상급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그걸 종합해내고 있는 퍼트넘은 상당 정도 콜만 쪽에 좀 가까운 경향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논문은 어떤 형태의 논문들을 하게 되냐면 같은 동일 업종에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EO가 왜 매출에서 차이가 날까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 건 한 사장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한 사장은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능력의 격차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 자본으로 포장을 해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CEO는 훨씬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얕거나 적은 CEO는 훨씬 같은 기술력을 갖고도 적은 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경영학이나 경제학 논문에서 많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래 비용의 감소 차원으로 사회적 자본을 쓰는 경우들은 상당히 사회적 자본의 캐피탈에 중점을 둔 도구적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 감소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것도 이제 콜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사에 지인이 많은 사람은 정보를 빨리 얻겠죠. 오늘 곳곳에서 엠바고가 막 2시 전에 돌던데 누가 먼저 받느냐가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엠바고를 받느냐 갖고도 그걸 하는데 그걸 만들어내거나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자유가 좀 구속된 쪽에 있긴 하지만 저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부마다 특정하게 오더를 내리는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네트워크들이 사회적 자본을 도구적으로 이해했을 때
과연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 저는 그것도 포트넘식으로 본다면 사회자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캐피탈을 무언가 선한 것으로 포장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유효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을 봤던 초보적인 인식은 이제 극복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퍼트넘이 이탈리아를 분석할 1980년 후반 당시만 하면 사회자본이 높으면 GDP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만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만 불의 시대에 3만 불 시대가 도래하면 저는 굉장히 풍요로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는 한쪽으로 더 편중이 되고 이 상실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GDP가 올라간 만큼 대한민국은 사회적 자본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사회 전체의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는 경우는 저는 이건 완전히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도구적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부르디웨와 이제 콜만의 사회자본인데요. 부르디웨 같은 경우는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인적 자본이나 이 경제자본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의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본이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인적 자본이나 경제 자본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내 겁니다. 졸업장도 내 거고 자본은 나의 것이 주인이 있는 거죠. 사회 자본은 너와 나의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게 사회 자본인데, 이 사회 자본이 기존에 있었던 인적 자본 플러스 경제 자본에 사회 자본이 더해지면 그 효율성은 훨씬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콜만의 설명입니다. 퍼트넘은 콜만의 사회 자본과는 무언가 결이 다른 제안들을 합니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연결망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퍼트넘이 분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본인도 그 위험성을 일부 감지하고는 있지만 이 신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자본의 효용성 쪽으로 가까이 와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의 문제를 좀 거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그 멤버십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익을 공유하는 거라면, 뭐 가령 점수를 1점으로 준다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 즐거움을 얻는 거라면 한 5점 정도를 줘서 격차를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소멸하는가의 문제는 이익을 주는 멤버십의 이 네트워크는 이익을 주지 못하면 깨집니다. 당장에 깨지게 되지만 그 사회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 유지되어 오는 동력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퍼트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어떤 연계, 커넥션,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규범들을 이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순위는 2위예요. 인적 자본은 싱가포르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자본을 놓고 보면 2018년에 기록된 거를 보면 35위. 그리고 2017년의 경우는 36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무언가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는데 인적 자본이 바로 비례적으로 오지 않는 이 가로막이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보다 더 개념적으로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축적되는 원리와 작동 원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트넘은 신뢰의 원리를 외재적 요소에 근거해서 풀어가려고 이제 시도들을 했는데,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다시 생산성과 효율성에 복무하는 지역으로 규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괄적 호혜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주면 바로 상대가 무언가를 주는 경우와 구별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국회에 가서 이거 입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언제 효과가 있느냐면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오케이가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찔러줬을 때 보좌관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호혜성은 상당히 거래적인 겁니다. 근데 이 포괄적 호혜성은 내가 도움을 주고 나서 언제 그걸 돌려받을지 모르는 거죠. 내가 눈이 와 있는 길을 다 쓸어놨는데 그 도움을 언제 받을지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를 퍼트넘이 분명히 포괄적 호혜성과 그렇지 않은 호혜성의 구분을 했다는 건 퍼트넘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본의 영역에서 보면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연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상호 이익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거에서 이 퍼트넘의 한계가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연대성이라고 하는 건 꼭 서로에게 이익이 돼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나눔활동을 하는 것이 꼭 나에게 득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걸 상호 이익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콜만식의 사회적 자본 개념으로 이제 한계지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문제 제기는 했지만 대안은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랑이나 우정이나 박애나 연민이나 돌봄이라고 하는 건 퍼트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고받는 거래적 호혜성과는 굉장히 다른 포괄적 호혜성의 가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들이 측정되어야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측정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어떤 차가 임신해 있는 부인을 주기 위해서 남편이 크림빵을 사갖고 가는데 뺑소니를 하고 도망간 거죠.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댓글을 쓰는 사람이. 근데 너무 너의 행동이 괘씸해서 이 뺑소니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뒤로 밀어놓고 당신을 잡는 일에 주력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쭉 붙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측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인적 자본은 2위였지만 우리가 36위, 7위가 나와 있는 건 저는 우리 사회만큼 남의 일에 간섭해서 기뻐해지면 나도 기쁘고 상대가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플 수 있는 사회 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이나 우정이나 박애나 연민, 돌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을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조직돼 있고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모였고 이걸 측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내부에 흐르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들을 측정해낼 수 있을까? 이걸 측정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있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는 이건 허수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왜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평가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모임을 자주 가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모임인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라면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경우들하고 다르게 나의 것을 남는 모임에 가는 거는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들이 분명 사회적 자본의 주춧돌이라고 한다면 상호 이익이나 공리주의로 포섭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자치에 결합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오는 자본의 이익이 오는 거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나섬으로써 보람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 혼자는 만들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주민자치의 목표나 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개념들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벌써 시간을 다 거의 까먹어버렸는데요. 자료에서 한 두세 군데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15쪽인데요. 자료의 15쪽에 이제 콜먼의 사회자본 논의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콜먼은 생산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능적 차원에 입각해서 사회적 자본을 이제 개념화하는 대표적인 논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냐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생산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생산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자본은 그게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콜먼은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적, 기능적 차원에 이제 한정한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15쪽의 밑에서 5째 줄 쪽에 보시면요. 신뢰라고 하는 걸 콜먼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신용장 같은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신용이 거의 99%죠. 절대 돈 떼먹지 못합니다. 은행 돈 떼먹으려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죠. 그걸 콜먼이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먼의 신뢰 개념은 미래의 보답을 바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무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신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퍼트넘이 그 신뢰를 이런 신뢰 개념을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 콜먼 쪽으로 포섭돼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16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첫째 줄에 보시면 A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그리고 B에게는 의무가 생기는 것을 신용장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콜먼이 얘기하는 신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렇듯 신뢰를 자본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콜먼이 주목하는 사회적 자본의 상호성은 부와 신용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로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보는 이제 콜먼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기능적 측면에 도구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17쪽에 와 보시면요. 이런 도구적 측면에 기반해 있는 이 효용에 기반해 있는 사회적 자본이 일면적이다라는 비판들은 많은 논자들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자본과 다르게 박애 개념의 어떤 사회적 자본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애라고 하는 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본다면 콜먼식의 사회적 자본하고는 굉장히 이제 구별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1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저는 이제 정치 사상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상 대목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공교롭게 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쪽에 좀 몰려 있어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움 이쪽으로 이어지는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한 7째 줄 정도에 보면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의 이제 첫 구절에서 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될지라도 인간의 본성 속에는 타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타인들의 행복을 보는 기쁨을 제외하고 이 타인의 행복으로부터 아무것도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이 행복을 그에게 필수적이게 하는 몇몇 원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첫 패러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인간은 이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타적인 측면도 분명히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평가할 때 이기적이고 이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구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타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좀 평가를 하고 그것의 증진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퍼트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호혜성을 구분을 하고 있었다. 그 두 번째 21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균형 잡힌 호혜성과 포괄적 호혜성으로 이제 개념화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상대도 바로 줄 것이다. 즉각적인 그 기대를 염두에 둔 호혜성이라면, 또 하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혜성을 분명히 퍼트넘도 인식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교롭게 마지막에 이제 결론부에 가면 이런 문제의식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가를 바로 갚아주는 호혜성들이 두드러지게 퍼트넘 쪽에는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효용, 이익 중심으로 이제 사회적 자본을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조직과 관련한 이야기는 2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의 한 8째 줄에 보면 왜 우리는 자발적으로 협력을 할까라고 했을 때 퍼트넘이 드는 이유는 상호 이익이거든요.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건 상호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호 이익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상호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속에서의 가치들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너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익 아니냐라고 하면 상호 이익이라는 말에 동의하겠지만 이걸 금전적 이익의 차원으로 나의 이해와 결부된 걸로만 본다면 자발적 협력을 하는 것을 상호 이익으로만 보는 건 좀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평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쪽으로 와보시면요. 26쪽의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퍼트넘도 그 네트워크의 속성을 구분을 했습니다. 결속형, 배타적 속성과 연계형 네트워크의 속성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종 중심으로 모여 있거나 무언가 그 멤버십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배타시하는 이익 집단의 조직이나 이런 형태들과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방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퍼트넘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의식들을 퍼트넘이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거기서 이제 같이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고요. 남부현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토론 질문들을 다 써놓으셔서 답을 어떻게 할까 와갖고 이 질문지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이쪽 분야 전문가신 두 분 토론자들과 또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괜히 다 아는 얘기를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해서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